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네, 해운과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해운사들에 대한 법정 관리 얘기까지 흘러나오는 상황인데요. 한때 잘 나가던 한국의 해운업계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남현우 기자입니다. 해운사들의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호황기에 비싼 용선료를 주고 선박들을 대거 확보한 해운사들. 금융위기의 발발과 동시에 물동량이 감소하고 선박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지면서 곧바로 경영난에 직면했습니다.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 생존을 모색했지만 업황은 계속 악화했고 그 사이 해외 선사들은 대형화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며 우리 해운사들과의 격차를 벌였습니다. 시장 상황 예측 실패와 재무 건전성 악화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지금의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또 이들 기업의 대출을 심사한 채권단과 해운업 개편에 대한 중장기 전략 없이 문제 해결을 해당 기업에만 맡긴 정부도 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신용도 추락으로 항로와 물량 확보에 필수적인 글로벌 해운 동맹에서 탈퇴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얼라이언스 재편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 우리 이제 국적 두 개 선사의 어떤 구조적 논의가 오히려 협상에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해운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 늦었지만 관련 기업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친 해운업계가 침몰 위기에서 구사일생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연이어 채권단의 자율협약을 신청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오너 일가에 대해 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실이 커지고 있는데도 거액의 보수를 챙겼기 때문인데 논란 이후 처신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해운사에서 막대한 부실로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 추락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부실 경영으로 사세가 기울고 있는데도 두 회사의 오너들은 거액의 임금을 챙기며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2013년도에서 2015년 3년간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던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총 73억 원을 수령했고 한진해운의 전 회장이었던 최은영 현 유수홀딩스 회장은 적자를 기록하던 2013년과 2014년에 보수와 퇴직금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갔습니다. 묘하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두 오너. 하지만 논란 이후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정은 회장은 백의종군하겠다며 현대상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300억 원의 사재를 내놓았지만 최은영 회장 일가는 지난 22일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발표 전에 자녀 지분 전량을 매각해 먹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최 회장이 이미 경영권을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넘긴 상태이고 자녀 지분을 매각한 것 자체를 불법이라 볼 수 없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지분을 팔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채권단 일각에서는 현정은 회장처럼 경영 부실에 책임이 있는 최은영 전 회장 측도 부실 경영에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현대가의 맏형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최근 경영난에 빠진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을 인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해운과 조선업 등 5대 업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각에서 인수합병 주체로 거론되자 자사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빅3 완성차 업체로 도약하려면 비핵심 분야를 배제하고 자동차 관련 산업만 수직 계열화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근 3개 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4%로 메르스 충격이 있던 작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 성장률도 2.7%로 3%에 못 미쳤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내수와 수출의 부진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으로 민간 소비는 소비 활성화 정책 효과가 약화하면서 0.3% 감소했고 수출도 1.7%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도 5.9% 감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지표가 극히 부진함에 따라 정부 목표인 연간 3% 성장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 6년여간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2.7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주택 전셋값은 200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년 8개월간 42.8% 상승해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인 15.9%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면서 고정 수익을 얻기 위한 월세 비중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면 말끔한 옷차림이 필수겠죠. 하지만 정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십만 원,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취업 준비생에게 무료로 면접 정장을 빌려주고 나섰습니다. 윤지현 기자입니다. 면접 준비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 이도연 씨. 신체 치수를 측정하자 꼭 맞는 정장 한 벌이 나옵니다. 넥타이에 구두, 벨트까지. 멀쑥하게 차려입으니 자신감도 배가 됩니다. 매장에서 사려면 수십만 원을 내야 하지만 서울에 사는 청년 구직자라면 3박 4일간 1년에 2차례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친구한테 빌려서 면접을 봤습니다. 그때 가격대가 좀 사실 대학생이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고가의 제품이 많다 보니까 서울시는 정장 대여 서비스를 위해 비영리 단체와 손잡고 정장 1000여 벌과 액세서리 3,500점을 준비했습니다. 기증받은 옷들이지만 새 옷처럼 깔끔하고 몸에 꼭 맞게 수선도 해줍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슬림한 핏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수선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맞는 옷을 본인에게 잘 맞는 슬림한 핏의 옷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심리적 부담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은 취업 준비생들. 사회 안팎의 관심 덕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또 한 번 취업에 도전합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 지난 5년 사이 청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대 남성 우울증 환자는 2010년 15,800명에서 2015년 22,200명으로 늘었습니다. 20대 남성 우울증 환자 증가율은 40%로 우울증 취약 연령인 80대 남성 96%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결혼에 대한 불안 등이 갈수록 커져서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기준 우울증 환자 수는 50대 여성이 8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여성과 70대 여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농가 인구가 5년 전보다 50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3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농가 인구는 256만 8천 명으로 2010년보다 16.1%, 49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택지 조성에 따른 전업 등으로 농가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38.4%로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인 13.1%보다 3배 가까이 컸습니다. 어가 인구도 12만 9천 명으로 2010년에 비해 24.9%나 급감했습니다. 이로써 2000년 25만 1,000명이던 어가 인구는 15년 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소방관 시험 합격자 발표 오류는 국민안전처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습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는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 1차 합격자 발표 오류 경위를 조사한 결과 담당 직원이 엑셀 파일로 작업을 하다 실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소방학교는 폐쇄 회로 등을 분석한 결과 외부인 침입과 해킹의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저지른 담당자가 의도적으로 합격자 명단을 바꿨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자체 감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아를 위해 과감히 회사를 쉬는 아빠들이 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하지만 고용 불안이 상대적으로 큰 영세기업 근로자들에게 여전히 이 제도는 그림의 떡인 실정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모두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육아는 여성이 한다는 인식 때문에 남성 육아휴직은 매우 적은 편이었는데 최근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1,300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57%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6.5%를 돌파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에서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남성 육아휴직 증가율이 60%를 조금 밑돌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아빠의 달 제도 개선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빠의 달 제도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석 달치 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지난해까지 급여 지원 기간이 1개월이었으나 올해 3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근로자 30인 미만의 작은 기업들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증가율이 30%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이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맞춤형 제도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의 0에서 2세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 정도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 등 맞춤형 가구를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는 맞춤반을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연령대 아동을 둔 전업주부가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필요한 증빙 서류를 갖춰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춤반 이용 중 취업이나 임신,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티카페 업주 3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6월 이모 씨에게 접근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해주겠다며 인테리어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피해자 4명에게서 7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씨 등에게 자신을 세계 3대 요리 학교인 르꼬르동 블루 출신이며 호주의 베이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평창동에 대저택도 있다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챙긴 7억 원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명품 옷과 시계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코엑스에서 주관하는 제14회 한국주얼리 페어에 참가했습니다. 공단이 처음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명장관을 구성하여 5위 노색의 대한민국 명장 제품을 이미지 브랜드화해 전시했습니다. 박영범 이사장은 주얼리 페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청년층 중심으로 구성된 디자인 협동조합에 직접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요즘 TV 보다 보면 산이나 강같이 광활한 자연의 모습을 하늘 위에서 담은 것 같은 멋진 장면 자주 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어떻게 촬영했을까 싶은 그 장면들, 무인 항공기인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최근 이 드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핫키워드에서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는 이 드론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네, 드론이요. 저도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이다. 드론이 요즘 장난감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 드론이 도대체 촬영 장비인지 아니면 장난감인지 궁금했는데 그렇다면 이 드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드론은요,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를 조종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가리킵니다. 지상에서 리모컨이나 컨트롤러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때문에 카메라가 달려있으면 하늘 위에서 촬영이 가능한 거고요. 마치 연날리기를 하는 것처럼 놀이를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장난감으로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 드론이 주목을 받은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언제 개발이 된 건가요? 네, 드론은 벌써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960년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상대방 진영을 정찰하는 군사용으로 개발이 됐는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전장에서 군사용으로만 활용됐었는데 2010년대에 발달한 무선통신 기술이 접목되면서 그 다양한 활용성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드론은 군사용뿐만 아니라 교통과 물류, 항공 촬영, 농업과 보안 등의 분야로 사용 영역이 무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드론을 하늘 위의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된 상황인지 또 현재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수준인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서 박송혜 아나운서도 얘기했듯이 현재는 영화나 스포츠 촬영 시에 전경을 담을 수 있는 헬리캠 촬영에 흔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물류기업 아마존은 지난 2013년 이 무인 배달 서비스를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말 그대로 드론을 소형 함물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말에 시범 서비스가 시행됐고 무엇보다 드론의 좋은 점은 재해 현장에 투입돼서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산불이 나면 소방대원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드론이 투입돼서 재해대책본부의 재해 현장을 촬영해서 보내고 산불 범위를 확인하면 물을 실은 드론을 다시 현장으로 보내서 진화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이미 많은 발전을 했고 또 널리 쓰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작은 무인 항공기이다 보니까 재난이나 재해 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다 보니까 이 드론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드론의 활용 범위는 가정용 장난감부터 산업용까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 드론 제조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 DJI사의 경우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드론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해서 관련 규제를 없애고 국가 차원에서 지원 중이라고 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피자 배달이나 택배까지 드론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한 방위산업 컨설팅 업체는 드론 시장 규모가 연평균 35%씩 성장해서 오는 2023년 125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드론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점이 많고 또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국내에서는 활용성이 낮은 거죠? 네, 바로 규제 때문인데요. 먼저 서울 시내 대부분은 드론 비행 금지 제한 구역입니다. 일정 높이에서 항공 촬영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드론의 활용성이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에 서울시는 드론을 통해서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등 도시 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현재 서울시는 항공법 개정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규제가 완화되면 전국의 지자체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 세계적으로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던 국내 드론 산업도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아무래도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드론 활용을 확산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항공 촬영이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드론과 비행기가 충돌할 뻔했다는 아찔한 소식이 전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행장 반경 9.3km 이내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습니다. 또 최대 고도도 150m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운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론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12kg 이하 사업용 드론은 2014년 92대에서
2015년 550대로 6배 정도 늘었는데요. 드론의 수혜 증가에 비례해서 이 드론의 항공법규 위반도 증가했지만 항공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같은 기간 대비 5.7배 늘었다고 합니다. 또 법규를 위반한 드론은 모두 12kg 이하 드론이었는데요. 비사업용 12kg 이하 드론의 경우 신고 의무가 없어서 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드론이 인파가 몰린 곳에 추락해서 사고를 유발하거나 상공 촬영을 하다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드론 범죄에 대한 대책이 무방비 상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활용성이 높은 드론 사용을 무조건 막지는 못하는 상황이 이미 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최근 드론 전용 하이웨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드론을 물품 수송 등 8개 분야에서 2020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무인기, 즉 드론 등 이 항공기 유형에 따라서 고도별로 항공 공역을 나누는 공역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도 0에서 60m는 저속 드론 전용, 60에서 120m는 고속 드론 등으로 드론 하이웨이를 만들고 120에서 150m는 비행 금지 구간, 150m 초과는 유인기가 다니는 길로 만든다는 건데요. 이는 공역이 무궁무진한 산업적 가치가 잠재된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들을수록 이 드론이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는 마치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드론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세심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드론 활용 가능성과 활용 시에 예상되는 여러 과제 그리고 쟁점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등 외국에서는 최근 소형 드론과 관련한 등록 규정 등 이 법제화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드론과 관련한 법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기술적인 측면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규제를 강화한다고 사고는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때문에 비행 제한 구역에서 아예 드론이 이륙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면 어떨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드론 시장 활성화 분명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안전이겠죠.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개발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핫키워드 드론 살펴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